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문제풀이죠? 네. 근데 그냥 점수 보니까 화려하시죠? 예, 잘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본인이 약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1회차 시험에서는 조금 이제 어렵게 냈는데 이 앞부분은 이제 최근에 배운 거라서 근데 결론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내용을 대충 아는데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강 아니신 분들은 문제 안 풀어보면 못 풀어요. 아는 건데도 나중에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6번 문제는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2번이 답입니다. 옛날 기출문제이긴 좀 하지만 2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2번이 지금 답인데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이런 거 그런 게 지금 용도 지역으로 결정할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묻는데 용도 지역을 정하고 변경하는 건 들어갔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 제한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따로 법률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시관리계획 자체의 내용에는 용도 지역을 정하고 변경하는 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수업할 때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 제한이 그게 행위 제한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제가 대통령령 71조의 별표 건폐율도 대통령령 84조 21가지 기준이죠. 그건 도시관리계획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따로 법으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 지문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문이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까지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책같이 나오겠죠. 서류로.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 용도지역을 정하고 변경하는 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어떤 지역이 용도지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 제한은 따로 우리가 법 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건폐율이나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이.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까지는 내용이지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내용이 아니다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걸 배웠는데 그 개념을 이렇게 어떤 특이한 지문으로 내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죠.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면서 우리 지난주부하고 이번 주에 한 거 이제 다시 복습도 하는 겁니다. 이론도 항상 제가 수업하는 거는 목차예요, 목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목차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도 목차 한번 잡아보고 도시기본계획도 목차 잡아볼 테니까 우리 오전 수업했던 그 교재를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봤던 그 요약집 있죠? 네, 이렇게 합건된 요약집 그걸 가지고 하셔도 기본서가 있는 분들은 기본서 가지고 하세요. 어차피 목차만 잡으면 되니까 목차 잡고 주요 내용이 뭐라는 걸 파악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1번은 많이 맞추셨어요. 1번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국토계획법 전체를 다 이렇게 통틀어서 국토계획법 내에 있는 제도가 있고 자 지금 2번이죠.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배우는 거죠. 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구역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쓰시고 지정권자를 특별건축구역 정해지면 건축법을 또는 관련 법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죠.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주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다. 그럼 나머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행위 허가제, 농림지역의 지정. 여러분 그 농림지역의 지정이 뭐예요? 그 용도지역 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농림지역이 용도지역이잖아요. 우리 아침에 용도지역 크게 4종류.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농림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그 용도지역 중에 이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토지 위에다가 농림지역을 정한다는 것은 용도지역 중에 하나의 종류를 정한다는 거죠. 걔네들은 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국토계획법상 정하는 사항이 맞다. 이렇게. 근데 3번을 좀 먼저 볼까요? 3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자, 이거 기출문제 유형을 약간 변경을 한 건데 보세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6가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은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화나 수산자원 같은 용도구역.
그 다음에 3번은 기반시설, 4번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6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드는 거. 그렇게는 외웠는데 그 말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대로 너무 쉬우니까. 그럼 1번이 뭔가 보세요. 생산관리지역의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정한다. 그러면 판단을 못하겠죠.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용도지구의 지정이라는 거예요. 용도지구. 이게 용도지구인데. 네, 그 들어가야죠. 우리가 좀 전에 아까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몇 개 있었어요? 6개. 자,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용도지역입니까?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아니에요. 이렇게.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근데 용도지구는 몇 개 있어요? 10종류. 그 10종류 중에서 개자로 시작하는 거 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있습니까? 있었죠. 그럼 좀 이게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는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거긴 하지만 개발진흥지구는 이게 주산 관복특이잖아요. 그죠? 세부 명칭이.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었고 여기 뭐 취락지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관지구도 있었고 경관, 미관, 뭐 고도, 방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방제도 있고 근데 이렇게 쭉 내다가 취락지구나 이런 개발진흥지구를 슬쩍 내버린다고. 지금 보세요. 그 문장 자체가 생산관리지역에 용도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다가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정했다. 그게 개발진흥지구라 중에 관광, 휴양이라는 거 있었죠? 네, 그러면 그게 용도지구를 정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야죠. 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맞죠. 설명을 들어도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용도지구를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 않고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는데 그 개발진흥지구는 다시 한번 세분명칭 있잖아요. 그럼 세분명칭 자체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용도지구의 세분명칭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를 그동안은 쉽게 그냥 용도지역의 지구 이렇게만 낸 적도 있었다고 시험 문제에서. 그건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안으로 세부적 명칭으로 된 거예요. 2번도 보세요.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용도지역을 처음에 농림지역이 있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본으로 얘기하면 1번이라고 1번. 거기 동그라미 1번 지문이나 동그라미 2번 지문은 둘 다 이게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들이죠. 네, 그래서 1번 도시관리계획, 2번도 1번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초등학교를 설치한다. 초등학교가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2번 도시관리계획 건너가고 3번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 하네요. 기반시설 중에 학교 있었죠? 학교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기반시설이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용어 자체를 넓게 봐야 된다고요. 초등학교는 이게 모르겠는데 기반시설은 알잖아요. 초등학교가 기반시설 아니에요. 네,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문제의 풀이를 안 해보시면 이게 문제를 못 맞춘다고요.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그냥 그대로 됐어요. 법조문 자체가 용도 지역이면 용도 지역 이렇게만 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용도 지역이 4종류가 있었고 21종류 명칭까지 있었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10종류가 있으니까 10종류 중에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또 개발진흥지구는 이게 주산, 이렇게 관복, 주산, 관복, 이렇게 세 분대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봐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정한다. 그거 자체가 개발진흥지구니까 용도지구로 볼 수 있습니까? 지정이다. 이렇게 한번 응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이 답이죠. 다른 걸 몰랐더라도 사실은 계획관리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국토계획부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했었어요? 용도지구가 아니라고 했었죠. 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도구역이 아니잖아요. 용도구역은 여기 2번에 개발 제한구역, 그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가화 조정구역, 네 번째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게 용도구역이고 6번 도시관리계획인 뭐까지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까지 용도구역인데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총 5개예요. 여기 2번에 4가지가 있고 6번도 하나 용도구역으로 이제 추가하셔야 됩니다. 2번하고 6번 이렇게. 둘 다 용도구역.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4번이죠. 4번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적게 나왔어요.
뭐 이유는 뭐 딴 거죠. 그 용도 지역지구로 나올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한 말로 나오니까 구별을 못 하는 거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결론적으로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명칭을 정확하게 우리가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나왔을 때 개발지능지구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것도 용도 지구다 이렇게 관광휴양이라는 말이 붙었더라도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그러면 하수도 폐기물 처리 우리 하수라든가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은 수질오염 방지는 환경 기초입니까? 네, 그래서 기반시설은 사실은 그 환경 기초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실은 방제가 있죠. 방제시설 방제시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보건위생이라는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 그 다음에 지금처럼 환경 기초 그래서 방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있습니까? 저수지라든가 유수지 같은 거, 저수지, 유수지, 하천 같은 것들, 하천이나 물을 저장하는 유수지 같은 거. 보건위생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저기 그죠? 화장 같은 거 하고 화장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장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봉안시설 같은 거, 봉안시설이라는 게 납골당이죠? 봉안시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기초 지금 나와 있는 거. 자 지금 하수나 폐기물 처리는 환경기초다. 기반시설을 분류할 때 원래 기반시설은 7종류가 있었죠. 원래 7종류가 있었죠. 그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기반시설은 종류가 7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뭐 여기 그 5번, 6번, 7번으로 분류되는 요 7종류 중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 자 2번 보세요. 도시계획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자, 그것도 맞죠? 네, 그거는 도시계획설에 대한 정의. 자, 처음에는 기반시설인데 그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죠. 네. 자, 3번. 자, 항만, 공항, 광장, 녹지는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다.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네? 아침에 얘기한 건데 틀리시면 안 된 거예요. 아침에 제가 광장이나 녹지는 항만공항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 지금 광장하고 녹지는 걸치는 광역시설이죠. 그렇죠? 3번. 이거 올해 예상 문제예요. 광역시설 문제. 광역시설 중에서 도로, 철도 이런 것들. 우리가 광역시설 중에서는 도로라든가 철도, 자 운하같이 이렇게 교통시설,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렇게. 수도나 전기나 이런 가스 같은 것들도 지구로 이렇게 공급하는 시설인데 도시와 도시를 막 걸쳐서 막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걸친다고 볼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요? 광장이 들어간다고. 광장. 광장이나 녹지가 이게 걸치는 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공항 같은 거. 그 다음에 항만 같은 거 있습니까? 배가 출발하는 항만. 그리고 공원. 그 다음에 유원지 같은 거. 얘네들은 2개 이상 특광시군을 공동으로 뭐로 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용하는 광역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광역시설 종류를 광역시설이 걸치는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있는데 항상 답이 요거 가스 저기 광장하고 녹지를 보셔야 돼요. 광장 녹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걸치는 거예요. 걸치는 거다. 걸치는 거다. 이거 걸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역 광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역 광장 그러면 서울시 안에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이용하는 걸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광장이 아니라 이건 걸치는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광장 자체가 걸치는 것.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죠. 입법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도 기본적으로 걸치는 거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에 걸치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뭐 경기도 무슨 뭐랑 이렇게 걸치든지 걸치는 거로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3번이죠? 3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돈 내라 이거죠. 돈 내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축, 중축할 때. 자, 미리 좀 알아두세요. 단독 숙박만 내는 거예요? 단독 숙박 등이에요. 단독 숙박 등 해가지고 거기다 28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이 28개 건물을 자, 신축, 중축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다 이렇게 쓰세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 28개 건물이에요. 28개 건물 이렇게 쓰시고 자 그거를 이제 뭐합니까?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이게 연면적이 있어요. 저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자 연면적 얼마 이상입니까? 자 200제곱미터 요거 이상으로 초과하는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그런 사이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주한테 돈 좀 내라. 이게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이렇게. 자,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원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돈은 누가 내는 거냐면 행정청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 원칙. 행정청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특히 지방세 걷어서 우리 주변에다가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라. 그게 행정청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려고 세금 걷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세금 가지고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이제 기반시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어떤 특정 개인들한테 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개인이에요? 신축, 증축을 하는데 연면적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주한테. 자, 개축은 안 내요. 신축하거나 증축하나서 여기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저 뒤에 가서 배우실 거라고요. 그러면 단독 숙박만 내는 걸 28개 건물이에요. 왜 28개 건물일까요? 우리 건축부에서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1종건생, 4번 2종건생 이렇게 해서 맨 끝에 뭐까지 있어요? 장례식장까지. 그게 28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8번 건물이 다 내셔야 돼요, 이건. 근데 이 돈은 돈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입니까? 야, 기반시설을 설치할 거니까 돈 좀 내라는 거야.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서만 내는 거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만 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내는 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것도 같이 메모 좀 하십시오. 지금 쓸게 이거예요. 거기 지금 4번 지문 해석하실 때 기반시설의 부담구역에서 자, 이 설치 비용을 내라는 겁니까? 누구한테 내라는 거예요? 28개 단독주택 숙박시설 같은 걸 포함해서 몇 개 건물? 28가지 건물이 다 내셔야 돼요. 자, 신축, 중축하는 건축주가 내는 겁니까? 그 사이즈가 얼마를 초과하셔야 돼요? 200제곱미터 초과. 요거 나중에 국토계획법에 10절 보시면 돼요. 10절 보시면 그 뒷부분에 배울 부분인데 우리 미리 좀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돈 좀 내라. 이게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다. 그럼 누가 내냐? 단독 숙박 등 28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물에 대해서 신축, 중축인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셔야 됩니다. 그럼 초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내는 경우도 있겠죠. 건물 아주 크게 짓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내야 되고 200제곱미터를 살짝 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법적으로 계산된 금액에 따라서 부가징수하는 돈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5번에 보시면 특광시 군수가 개발밀도 외의구역, 개발밀도 관리구 외의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자, 거기 바로 나오네요. 5번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곳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도로나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장소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에서 한다고요. 자, 서울 외곽 지역에다가 아파트로 새로 개발한다. 그럼 신규 개발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파트부터 짓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장소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특정 개인들한테 부가징수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5번 질문도 맞는 질문을 보시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